안녕하십니까. 제3주차 사회복지학 개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영국과 미국과 일본, 그 다음 우리나라 순으로 사회복지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회복지 역사를 살펴보겠는데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활동의 시초는 이제 상부상조와 공동체 활동에서 비롯되었고, 서양의 경우에는 주로 종교단체의 자선사업에서 전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는 것을 생활해왔고, 이는 품앗이나 둘레, 향약 등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 사회복지 활동을 시작한 것은 영국이고, 기독교적 자선 사업이 전제가 되어서 사회복지 활동의 중심 영역이 되어 왔습니다. 영국의 사회복지 사업에 영향을 받아서 미국의 사회복지 활동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본장에서는 영국과 미국, 일본, 그다음 우리나라 순으로 사회복지 발달 과정을 고찰하면서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영국입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를 경험하고 비민법을 제정하였으며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어 복지국가로서의 선두적인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구빈법 이전 시대입니다. 중세시대 구빈 활동은 주로 종교적인 차원에서 주로 신도들 간의 상호 부조 활동이었으며 고아에 대한 보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중세시대 구빈법의 시초는 1348년에 주로 흑사병인데요. 제2한 연구가 감소하게 되었고 많은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임금은 점점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거래는 거린과 불황자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고 기독교의 무차별적인 자선활동은 직업적인 거린과 불황자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1349년 에드워드 3세 노동자 칙령이 제정돼 이뤘고 이 조령의 주요 내용은 농민이 불황자가 되거나 빈민이 된 걸 예방하는 동기에서 1531년 헨리 3세 법령에는 빈민에 대한 기독교의 무차별적 시해를 금지하고 불황자를 태형에 처하거나 1547년에는 노예로 낙인하고 재범의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엘리베이스 구빈법을 살펴보면 중세시대 각종 구빈법령을 집대 정한 것이 1601년의 엘리베이스 구빈법입니다. 동법에 따르면 그동안 민간에서 계획 없이 시행해오던 구빈활동의 책임을 국가 책무로 인식하여 법적으로 제도한 것입니다. 영국의 구빈법의 그 원리를 흑사병의 유행에 따른 노동력 확보 정책으로 나오게 된 에드워드 3세에 의한 1349년에 노동자 조례까지 소급할 수 있습니다. 헨리 8세에 의한 1513년의 조례로 그 대책에 의도하는 바는 노동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취재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엄격한 처벌 배경으로 한 걸식, 불황화의 금지 및 취로 강제 등을 내용을 하는 것으로 과중한 불황행위에 대해서는 사형까지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장한 거린에게는 재료를 마련해서 일을 하게끔 강제하고 노동 거부자는 교정시설 또는 교도소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일반 시민의 시해는 금지되었고요. 의지할 곳 없는 병자, 노인, 심신장애자, 유아를 가진 부인 등 구빈원에서 보호되지만 빈민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에서도 보호가 됩니다. 고아와 기아를 허덕이는 사람 중 노동력이 있는 8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에는 남자는 24세까지, 여자는 21세까지 도제, 수수 공장공에 강제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정주법은 1662년에 나온 법인데요.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 각 교구는 출생자의 법적 거주권을 가지려고 했고, 이로 인해서 빈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작업장법은 1722년 법으로서 여러 교구들이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해서 공동 작업장을 만들고 빈민들에게 일자를 제공한 것으로 오늘날의 직업 보도적인 성격을 다음은 1782년 길버트 법인데요. 하원 의원인 길버트가 제안 통과된 법안으로 빈민들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목적으로 노동은 가능하나 자활 능력이 없는 빈민을 작업장에 보낸 대신에 자기 가정 또는 인근의 적당한 직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해주는 원외 구조를 인정한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1795년 스피넨랜드법인데요. 빈민에 대한 임금 보조 제도를 규정한 법으로 최저 생활 거주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보조해주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는 오늘날의 가족수당이나 최저생활 보장의 기반을 이루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또한 시민의 구민세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내포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구민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19세기 초 영국의 사회복지제도는 높은 구민세 부담으로 자본가들의 기존 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또한 나폴레옹의 패배에 따른 실업가의 증가와 식료품비 폭락으로 많은 영세농이 몰락하면서 계야가 급증하고 구제를 신청한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1832년에 발족된 왕립위원회에서는 조사를 토대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음의 6가지를 건의하게 됩니다. 첫째, 스피넬랜드법에 의한 부분구제의 폐지. 두 번째는 노동력 있는 빈민의 구제는 노역장에 행할 것. 세 번째, 노동력이 없는 빈민, 노인이나 폐지로 환자, 유아를 가진 부인은 거택보호를 행하고. 네 번째, 빈민구제의 수준은 지역 내에서 자활 노동자 받는 최저임금 이하일 것. 열등처우의 원칙. 다섯 번째, 전국을 교구해서 국가가 임명하는 위원회의 통제하에 두게 될 것. 여섯 번째, 구인법을 전국적으로 통일한다는 것 등이 이 법은 다음과 같은 구민행정체계의 원칙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첫째, 균일처의 원칙. 행정기구를 개혁해서 전국적 행정 수준의 통일을 도모한 것으로 구민행정의 중앙 집권화를 뜻합니다. 두 번째는 처우 제한의 원칙으로서 구민 대상자의 구제 수준이 자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작업장 활용의 원칙으로서 원조를 억제할 수 있는 작업장 수행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병자, 노인, 허약자, 모자 가족에게만 원해 구조를 허용하는 것을 둘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을 보호하는 구빈제도를 일수하고 노동력이 있는 빈민의 거택보호를 일체 거부하고 빈민을 외면하여 적격자를 감소시킨다는 원칙을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신구민법은 18세기 전반까지 실시되었던 구제 억제책으로 환원했는데요. 1832년 제1차 선거법 개정은 신흥 상공업 계층에 널리 선거권을 부여했지만 이는 신구민법과 더불어서 부르주아들의 승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노동자 일하는 빈민으로서 널리 사회에 방치되었으나 일정한 수정을 가할 정도의 단결과 투쟁이 일반화되었고 특히 1835년부터 1848년에 이르는 차스티 운동은 그 집중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본운동은 실업과 생활 불안으로 인해서 야기된 국지적 폭동이 점점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노동자 계급의 인권투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838년에는 인민 헌장이 마련되었는데 주요 골자는 성인 남자의 보통 선거 참정권과 완전한 의회 민주주의 요구를 내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헌장의 배후에서 이를 움직이고 있었던 참된 힘은 노동자 계급의 경제적 궁핍의 구제에 대한 긴급한 요구, 즉 신구민법의 폐지,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의 개선, 보다 나은 공장법의 확립 등이 다음으로 민간사회복지 활동으로서 첫 번째 사회 개량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영국의 급격한 공업화에 의해서 야기된 사회 개량 운동은 노동조합 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1844년에는 노동자를 위한 최초의 공동구매점이 개설되었는데요. 또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질병, 사고, 실업, 노령의 경우에 원조를 하는 상호 공제 제도가 이루어지고 전국 연합체로서 노동조합 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1867년에는 노동자의 투표권이 인정된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은 성인교육을 위한 야간학교를 개설해서 노동자를 교육시킴으로써 그들의 사회 조건을 개선하려 하였습니다. 영국의 사회주의자 중에서 사회개량 영향력이 가장 컸던 집단은 페이비안 협회로서 그들은 계급 없는 사회의 달성을 위한 혁명보다는 부인의 참여 기회, 노동시간에 대한 입법, 주택사업 개량 등 실질적인 개량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활동한 사람 중에서 바네트 목사는 당면한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대학생들과 토론회를 갖고 빈민들의 생활을 연구하고 교육을 도와주고 개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29세로 요절한 대학생 토인비를 기념하기 위해서 1884년 런던에 토인비 홀이라는 이름으로 인보관을 설치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사회 개혁 운동을 전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 인보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사회복지관인데요. 인보관의 기본 전제는 원조를 필요한 사람과 함께 생활한다는 취지하에서 교육받은 자와 빈민이 상호관계를 맺고 공동작업과 연구를 통해서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보관으로서 토인비호를 들 수 있는데요. 빈민의 교육과 문화의 발전, 빈민의 상태와 사회개량의 필요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사회문제, 보건문제,
뭐 이러한 여러 가지의 활동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선조직협회입니다. 경제공헌과 실업의식에 많은 수의 민간자선단체가 조직되어 구민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자원을 낭비하고 그들의 구호가 사람들을 거지로 만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효율적인 자선사업을 위한 연합체를 결성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연합체 결성에 대한 사회적인 필요성이 징대됨에 따라서 사적, 공적 자선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헨리 신부의 제안에 의해서 1869년 런던의 최초의 자선조직협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이 협회는 각 개인은 자신의 빈곤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적 구호의 수혜는 빈민의 자존심을 파괴하며 빈민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능력을 발휘한다는 지침을 갖고 각 단체는 구호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중복된 구호를 방지하였으며 활동 분야를 전문화한 바 있습니다. 자선조직협회의 활동을 보면은 사회사회 방법론인 사례연구와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기초가 됩니다. COS 운동은 자유주의 사회개량 운동으로서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개인주의 빈곤관을 갖고 있는 빈민개량 운동입니다. 영국 최초의 자선조직협회는 1869년 런던에 설립된 런던 COS이고 미국 최초의 자선조직협회는 1877년 뉴욕주의 버팔로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활동인 이제 구르틴 목사는 1877년 영국 런던에서 자선조직 운동을 연구한 후 미국에 돌아와서 COS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COS는 전문가들, 협회 여성 회원, 학식 높은 지역 유지들이 사례를 토론하며 공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초대되었고 시역 아닌 친구로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COS 정신을 유지하면서 위원회는 가족에게 우회 방문자를 임명해 주었습니다. 우회 방문자들은 주로 중산층 부인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들로서 빈곤한 가족을 방문하여 가정생활, 아동교육, 가계경제 등에 대한 조언을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는 자립을 기본으로 근면, 절제, 전략 등을 배우고 부자들은 중산층의 도덕적 우월을 유지한 채 취약계층에게 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COS의 주요 내용을 보면 빈곤자를 조사하여 노동력인 사람은 작업 알선을,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공공부조를 연결하여 개별 원조 기술을 최초로 발전시켜 케이스 워커를 탄생시켰고 사회복지의 과학성을 높인 바 있습니다. COS는 민간사회부 기관의 활동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되었기 때문에 기관 등록으로 기관끼리 협력 조정하여 중복고제를 막아 사회복지 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COS 운동 씨앗을 살펴보면 전문 사회사업의 발달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어 케이스워크와 지역사회 조직 사업을 탄생시켰으며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사례회의를 발전시킨 점과 민간과 공공기관 협력하는 기관 조정 역할을 둘 수. 다음으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가운동을 비교해보면요. 자선조직협회는 이제 왼편에 인보가운동 오른편에 살펴보시겠습니다. 사회문제 원인 측면에 보면 자선조직협회는 개인적 속성이고 인보원은 사회 환경적 그런 속성을 띠게 됩니다. 이데올로기 측면에 보면 자선조직협회는 사회 질환의 근거를 두고 인보운동은 자유주의와 급진주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참여 주도층을 살펴보면 자선조직협회는 상류층이 주로 활동하게 되고 인보운동은 중류층과 대학생이 주축이 됩니다. 활동의 초점을 보면 자선조직협회는 빈민계주와 역기능의 속성을 띠게 되고 인보운동은 빈민과의 거주와 사회 질서의 그 비판에 치중하고요. 사회문제 해결 방법을 보면 자선조직협회는 자선기관의 서비스 조정과 인보운동은 이에 반해서 서비스 직접적인 제공이 있게 됩니다. 활동의 내용을 보면은 자선조직협회는 우회 방문원의 가정 방문이 있게 되고 인보관 운동은 각종 서비스와 사회개혁 운동의 중심이 됩니다. 의정이 측면은 자선조직협회는 지역사회조직 실천 방법의 출발점을 이루게 되고 인보운동은 민간사회기관의 활동의 출발점이 다음으로 사회조사 부분입니다. 사회 문제의 실태를 밝힘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회조사가 있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회조사로서는 1886년에 찰스 부스가 행한 조사가 있습니다. 그는 빈민과 노동자의 생활 상태, 노동 상태, 노동 시간, 임금, 실업 등을 조사하여 런던 시민의 3분의 1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밝혀냈으며 빈곤의 책임이 개인의 잘못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불충분한 임금, 부적절한 환경과 주택, 불결한 위생시설 등에서 빈곤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1899년에 론출에 의한 사회조사가 있었는데요. 빈곤의 개인적 원인이 아니라 사회구조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임을 입증하였고 기존의 구빈법과 사적인 자선활동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빈곤의원이 사회적 구조에 기인한다는 결과는 신구빈법의 존립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이것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자 왕립구빈법위원회가 설치되고 구빈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09년에는 다수파 및 소수파 보고서라는 두 개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다수파 보고서는 주로 자선조직협회의 영향을 받아서 구빈 자선기금위에 의한 서비스 제공의 자율성을 강조하여 구빈법의 개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소수파 보고서는 기존의 구인법의 전면 폐지와 함께 그 대안책으로서 국가 주도의 보험과 의료 서비스 그리고 직업 안정정책 지시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국가로서의 변화 측면을 살펴보면 20세기는 영국은 독일보다 늦게 현대대금의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을 해왔습니다. 1906년에 집권한 자유당 정부는 파업, 폐업 등 산업쟁의와 실업 및 빈곤 문제 등 심각한 사회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개인 책임의 원칙에 입각한 종래 빈민 구제 정책으로는 부족하다 판단하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재무상이었던 로이드 조지는 의료보험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이미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을 직접 방문한 바 있으며 무역상이던 처칠은 베버리지의 도움을 얻어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주도로 1911년 국민보험법이 제정되어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 방식에 의한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이 실시되었습니다. 동법의 실시에 따라서 영국 사회보장 제도의 핵심 사안이 종래의 공적 부조에서 사회보험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연금제도는 1908년 노령연금법이 제정되면서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공적 부조 방식으로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여 방식에 의한 본격적인 연금제도는 1925년 미망인, 고아 및 노령연금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실시되었고 독일, 스웨덴에 비하여 연금제도의 도입이 늦게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빈민정책은 영국의 구빈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특히 초기 식민지 시기에는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미국은 산업화와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비록 자체적인 구빈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식민시대와 빈민정책을 살펴보면 영국 구빈법의 구빈행정을 정의해서 구빈을 세우고 구빈 활동을 하였으며 그 대상 흑인을 제외한 주로 노동력이 없는 빈민이었으며 보수는 열등처우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미국은 빈곤이 개인적인 나태와 게으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으며 빈민과 불황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고문을 하거나 감옥에 가두는 등 비인도적인 빈곤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따라 이 시기에는 주로 민간단체에서 자선활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1877년 미국 최초의 자선조직협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선조직협회와 더불어 대표적인 민간 자선활동인 인보운동에 있어서는 1889년 미국에서 제인 아담스가 런던의 토인보홀을 방문하고 미국에 돌아와서 헐하우스를 설립하고 조직적 인보사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19세기 말에는 공공 또는 민간의 사회시설과 기관의 증가함에 따라서 유급 사회사업가가 증가하고 전문 교육기관도 등장했습니다. 20세기 전후로 뉴욕의 자선조직협회의 사회사업훈련 하계 강습회가 처음으로 개최되고 1903년에는 시카고 시민박예학교 현재 시카고 대학입니다. 1904년에는 뉴욕 박예학교 현재 콜롬비아 대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1918년에는 미국 의료사회사업가 협회가 창립되었고요. 1926년에는 미국 정신의학 사회사업가 협회 등이 전문직 단체로 창립됨으로써 미국의 전문 사회사업이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공황과 사회보장 정책 부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반적인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마침내 미국은 1929년 경제 대공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경제 대공황을 맞이하게 된 미국 사회는 실업자가 점점 증가하고 대다수의 기업은 도산했으며 도시 빈민이 무수히 쏟아져 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실업과 빈곤의 국가적 책임을 인식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란 대명제하에 적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933년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구제, 붕, 개혁 등을 주요 목적으로 뉴딜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미국은 그동안 추진하던 구호자 대상의 정책에 벗어나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 1935년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거 및 장애보험과 공공부조의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 65세 노인, 18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미망인 가정에 대한 급여의 제공, 보거 및 보건서비스로 위탁보호나 장애아동 보호서비스와 한부모 서비스 등이 시행되게 됩니다. 1930년에 경제대공황 이후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 미국은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게 되고 특히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였으며 빈곤을 사회적 책임으로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존슨 대통령이 이른바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주요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일종의 사회보험인 메디케어와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는 빈곤자들에게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의 공공부조와 메디케이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현대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면요. 1970년대 닉슨이 취임하면서 수혜자에 지급하는 급여의 수준을 물가의 변동에 따라서 변동시키는 연동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복지 예산을 감축시키고 억제하는 정책을 전개하게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복지 예산을 감축하고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일하는 자에게 급여가 주어지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의회 의원들의 제동으로 복정층은 보편주의를 지향하기 쉽지 않았고 2007년 현재 부의정부 또한 보수적 경향과 선거 전략상 향후 정책에 변화 모색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변동적인 상황이 필요로 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사회복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본의 사회복지 역사는 1868년 메이지 유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 사회복지 역사적 전개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사회복지 초창기로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입니다. 일본의 사회복지는 1920년 중반부터 일본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회의와 노동자들의 투쟁 결과 제도 중심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그런 때라고 보겠습니다. 사회과학적 체계가 이루어져서 사회사회 본질적인 해명에 대한 시도가 시작된 그런 시기입니다. 1920년대에는 이제 사회방위 목적과 불량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실현하고자 가마법을 도입했고,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여 1921년 직업소개법 등을 제정하게 됩니다. 1920년대 타이쇼 말기에 금융공화를 계기로 1929년 본격적인 구호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동법에 따르면 구호의 대상이 65 이상의 노세자, 13세 이하의 아동, 임산부, 폐질, 상병, 심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한정하는 제한적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사업은 쇼와 공황 이후 만주사변, 중일전쟁 등 전쟁 수행을 위한 건민, 건병 정책의 일환으로 인적 자원의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 후생 사업으로 변질이 되게 됩니다. 1937년에는 모자보건법과 군사부조법을 제정했고요. 1941년에는 의료보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단계의 사회복지 확장기 시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이제 1970년대 초반까지인데요. 미군정 시대의 사회복지 사업 시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배로 인해서 초토화된 일본은 고아, 기아, 전재민, 매춘, 귀환자, 불황인, 상해자, 장애인 등 생활 공공자의 생활 문제 및 범죄가 만연하게 되어서 이에 따른 사회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 사회사업은 생활 공공자의 보호와 전쟁 고아 및 장애인 등의 구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요. 그러나 재원부적으로 사회복지 사업 서비스는 자력으로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대상들에게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개혁은 연합군 총사령부에 의해서 추진되었고요. 이에 연총부는 일본 사회사업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목표로 생활보호법 제정을 계획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평등의 원칙, 공적 책임의 원칙, 구제비 비제한의 원칙 등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소위 복지 3법 체계라고 해서 1946년 구생활보장법, 그 다음 1947년 전쟁고아를 포함한 아동의 보호 육성을 위한 아동복지법, 1949년 신체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신체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는데요. 이 세 가지 법률은 각각 역할과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정부 주도하에 실시됐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형 사회복 전달 체계가 정착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1956년 사회복지협의회가 설치되어서 복지행정에 대한 민간의 협력과 주민 참여를 강화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제성장기의 사회복지 사업법으로서 1960년대 이케다 내각이 내세운 경제계획 국민소득 재분배 계획에 의해서 10여 년 동안 급속하게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농촌의 생활 붕괴, 인구의 도시 집중, 생활환경의 변화, 정신장애인의 가족 증가 등에 따른 사회 문제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전의 복지 3법의 1960년 정신박약복지법, 1963년 노인복지법, 1940년 모자복지법 등을 제정하여 추가하면서 어, 복지 3법 체계에서 이른바 복지 6법 체계로 확대되게 됩니다. 이는 이제 급격한 경제고도 성장에 의한 경제사회 변동과 그에 따른 국민 생활의 새로운 불안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공해, 과밀, 과소지역, 가족 해체 등의 문제가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어서 각종 사회개혁 운동, 시민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1962년 사회보장제도 심의회의 사회보장제도의 총합조정에 관한 정책과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권고에서 국민보험, 연금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게 됩니다. 1960년대 후반부 1970년대 초반에 걸쳐서 새로운 사회 변동에 대응한 사회복지 과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커뮤니티와 사회복지의 과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다시 말하면 새롭게 출현하는 사회 문제들이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자치체가 독자적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서 혁신적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도쿄나 교토, 오사카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지방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커뮤니티 케어의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조정기인데요. 197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입니다. 1974년 일본에서는 복지 원년이라고 불릴 만큼 고도 성장기를 이뤄서 복지 서비스의 무료화를 시도한 1974년에 제1차 석유 위기와 달러 쇼크에 따라서 일본의 서구에서 마찬가지로 경제고도 성장을 기초로 구축된 사회복 제도에 대해서 일본형 복지국가로 전환이 요구가 됩니다. 또한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연금 및 의료보장 제도에 대한 재평가를 기초로 사회복지 행정의 중점화, 효율화를 추구하는 요구가 커지게 됩니다. 일본의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가 화폐적 수요에 대한 대응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시기의 사회복지는 비화폐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형복지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지역복지 부문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재가복지를 추진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가복지 서비스 사업이 선구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는 1973년에 노인홈 헬퍼 사업의 일환으로 재가노인에 대한 식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1974년 노인을 위한 단기보호 사업이 실시됐고요. 1974년에는 주간보호 사업 조성을 시행하는 등 재가복지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작은 정부를 강조하고 지역 주민과의 공동체적 시정촌 단위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4단계는 사회복지 개혁기인데요. 1980년부터 현대까지입니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복지재정의 축소입니다. 또한 일본 사회복지 개혁의 핵심은 장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패러다임의 구조를 현실화하는 것인데요. 사회복지 실시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로 전환을 꾀하고 사회복지 실시에 관한 권한을 부분적으로 주민에게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에 위임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조치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완화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1990년에는 일본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상징하는 이러한 분권화와 지역화를 한층 더 발전시켜서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에서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 다시 말하면 정상화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화 이념은 사회복지가 시설 중심에서 재가복지로 변화되도록 하는 것인데요. 1989년 3월 사회복지 방향에 대한 회의에서 시정촌의 관계 권한이 더욱 이관돼서 재가복지가 강조되고 보건, 복지, 의료의 연대 강화, 또 복지 종사자의 양성 확보 등의 복지정보 제고의 정비가 제한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노인복지 분야의 장래 비전을 수량적으로 나타낸 이른바 고령자 복지 증진 10개년 전략을 골드프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전략이 만들어져서 홈 헬퍼, 단기 보호, 데이터 서비스라고 하는 재가복지 세 가지 핵심 체계를 이루게 됩니다. 1960년 6월에는 노인복지법 등 일부 개정이 있어서 노인복지법, 신체장애인복지법, 정신박약복지법, 아동복지법, 모자 및 미망인복지법 등 복지 5법에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의료 사업단법이 포함돼서 복지관계 8개 법이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법률 개정은 1989년 12월에 확대된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 이른바 고령자 복지 골드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략의 이제 실현을 위해서 개혁이 단행됩니다. 특히 고령자 복지 골드 플랜은 21세기 본격적인 고령 사회 대비해서 지금까지 뒤떨어진 고령자 보건복지의 긴급 정비를 행하는 것으로서 어, 자리에 누워있는 노인 재료작전, 장수사회 복지기금 설치, 시설대책 추진 10개년 계획, 고령자가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대책 추진, 장수과학 추진 10개년 사업, 고령자를 위한 종합적 시설 정비 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시정촌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사회보장 제도의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사회보장의 이념을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사회보장 추진 원칙으로서는 보편성, 종합성, 권리성, 우호성 등을 포함하고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살펴보자 합니다. 대한민국 수립 이전의 전통적인 사회복지로 보면은 5천년 역사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지난 100년에 상대적으로 강조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사는 고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갈 때 5천년의 역사입니다.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조선, 삼국, 고려, 조선시대의 사회복지 역사를 좁은 지면으로 기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 사회복지는 다른 사회 제도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많은 사회제도는 백성을 이롭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되지만 동시에 다양한 기능을 지니기 때문에 특정 제도를 사회복제도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습니다. 조선시대 이전의 사회복지 역사를 살펴면 공적인 제도는 춘궁기와 자연재해 등으로 백성이 궁핍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제도적 장치와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을 구하는 구황제도와 조세를 감면하는 경감제도,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비롯한 무의탁한 사람을 돕는 구휼제도, 전염병이나 가난한 백성의 질병을 치료하는 구료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민간의 복지제도는 주로 사찰을 통한 복지활동, 개화 향약 등 민간 조직을 통한 활동, 그리고 독지가 이한 자원봉사 등을 의미합니다. 공적인 제도로서 먼저 비황 창제도가 있습니다.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등 나라의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 역사는 거의 대부분 농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농업사에서는 자기 땅에서 난 곡식을 잘 갈무리해서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 소중한 일입니다. 한반도는 사계절 뚜렷하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한 곡식으로 초여름까지 연명하고 여름에 거둔 곡식으로 초가을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한된 토지에서 많은 인구가 살아온 우리나라는 가을에 추수한 곡식으로 긴 겨울을 나면 이른바 보릿고개라는 춘궁기에는 양식이 떨어진 가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수해, 한해, 냉해 등 자연재해로 흉년이 든 해의 겨울과 그 다음 해의 춘궁기를 벗어나기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에 국가는 춘궁기의 곡식을 대부하는 사람을 제도화시키고 이를 각종 창제로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예컨대 고구려의 진대법, 고려의 흡창, 의창, 상평창, 그리고 조선의 상평창, 의창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장의 원래 목적은 백성의 구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시의 군량을 확보하였고 당시의 중심 재화가 양국이었던 만큼 부정 공동체나 왕가의 재력을 비축하는 시설로 창 제도가 널리 활용이 되었습니다. 고려시대는 창의 물가 조절 기능이 강조됐고 수도뿐만 아니라 지방 관청까지 설치해서 백성의 안정된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공적인 창뿐만 아니라 주민이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창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창은 춘궁기와 흉년에 대비하는
비황제도뿐만 아니라 물가조절 기능, 군량미의 비축, 지방재정의 수입원, 왕궁, 사찰, 지주의 재력 비축, 그리고 구휼기관 등 다목적용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정부가 추수기에 공파를 통해서 벼를 수매하고 이를 비축하였다가 연중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군량미로도 사용한 이른바 정부미는 오랜 전통을 가진 창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구황경감제도, 비황제도, 춘공기에 대비한 창제도이고 구황제도는 수해와 한해와 같은 자연재해를 대비한 대책입니다. 농업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 백성이 매년 겪는 일은 춘공기를 넘기는 일이지만 그보다 훨씬 힘든 일은 홍수, 가뭄, 기근, 바람, 우박,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전란과 같은 인위적인 급변입니다. 창은 춘공기의 곡식을 빌려줄 뿐만 아니라 재해 구제를 위해서 곡식을 방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구황이 비황과 다른 점은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재해를 당한 백성에게 무료로 배금한다는 점에서 곡식을 빌려주는 진대와 차이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관곡을 진급하였다는 역사적 기록이 많습니다. 다음으로 황과 고독 구휼 제도가 있는데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지배층은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품으로써 민심을 얻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호랍이나 과부, 고아, 독거노인 이를 갖다가 사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황과 고독이라 해서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살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휼 제도라고 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등 고대 국가들은 왕이 어려운 백성의 일상을 살피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으며 어진 정치를 했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료 의료제도입니다. 사군과 함께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 중 대표적인 사람이 환자와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아파도 치료비를 낼 수 없는 환자, 돌림병에 걸려서 가족조차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 행여 병자와 같이 유랑걸식하는 환자와 장애인의 경우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하지 않으면 그들의 생명과 안전은 방치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2보는 광종 14년에 설치된 것으로 빈민 행여의 구호와 치료를 맡아보는 기관입니다. 동서대비원은 주로 환자의 치료와 빈민 구제를 담당했는데 기한자, 노인, 고아, 환가고독 등도 수용하여 진위했고 빈민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현대 병과 생활형 복지시설을 겸비한 구료기관이라고 보겠습니다. 해민국은 예종 7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천재지변이나 기근, 전염병 등 재해를 담당하는 빈민을 치료해주고 약품을 지급하는 국립구료기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복지활동을 살펴보면요. 삼국 고려, 조선시대에 걸쳐서 여러 국가는 비황, 창제, 구황, 경감, 황가고등의 구휼, 구료, 의료 등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수도나 지방관서에 있는 곳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국 각지에 살고 있는 일반 백성들은 개, 두레, 품앗이, 향약 등 자생적인 상호부조 방식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사찰 등의 도움으로 재난을 이겨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 불교는 국교로서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고 구휼 사업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사원은 경제적으로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사회경제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사원에서는 풍부한 토지와 재산을 이용하여 불교의 기본적인 사상인 자선을 행하는 자비심과 복을 만다는 복전사상의 바탕을 두고 빈곤한 백성이나 행여자에게 시식구류 등의 진유를 펼치게 됩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상호구조로서 조선시대보다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개와 향약입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가장 광범위하게 형성된 상호구조이고 이식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의, 친목, 노동조합, 조합, 조례적 의례와 같은 복합적인 기능을 목적으로 한 지역 주민들 간의 조직입니다. 개의 조직은 역사가 매우 깊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가장 강력한 자생 조직이고 그 운영 방식은 상호부조 양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의 복지 행정을 살펴보면 시설보호의 제도화와 공공부재의 시도 측면입니다. 한국의 근현대 사회복지 역사는 시설보호로부터 시작됩니다. 전통사회에서 가장 도움을 필요하는 환각 고독 중에서 부모 없는 고아와 자녀 없는 독거노인을 시설에 보호하는 일이 사회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보호는 조선 말부터 시도되었는데요. 시설보호는 일자에서 소규모로 시행되었지만 8.15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공공부조 체계와 사회보험의 시도 측면입니다. 한국 사회복지 역사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공공부조가 체계화되고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사회보험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4.19 혁명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의식이 크게 향상되었는데요. 또한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보릿고개라 불리는 절대빈곤을 퇴치하고 전후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민심을 얻고자 합니다. 정부는 공공부지에 관한 법을 여러 가지로 제정하였는데 생활보호법, 군사원어보상법, 국가유공자와 월남기순 용사특별보호법, 군사원어보상법, 재구호법, 자활지도 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이 그것입니다. 그중에 생활보호법은 그 적용 대상과 급여 내용 등에서 일제하에 조선구호령과 미군정청의 후생국 제도를 이어받은 것으로 공공부조의 기초가 된 법입니다. 조선구호령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식민지 주민을 총동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서 거의 시행되지 않았지만 생활보호법의 근간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은 1987년 경제위기로 한시적인 생활보호가 시행되기 전까지 서양의 빈민법과 같이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동력 연령층에 대한 생계보호를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1999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생계급여가 전 인구층으로 확대될 때까지 동법은 40여 년 동안 한국의 공공부조의 근간이 되어 왔습니다.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행을 계기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산업재해, 실업, 질병, 은퇴 후 빈곤 등 산업사회형 사회 문제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선원보호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등 사회보험법을 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정 직후 시행된 법 중에서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은 국가가 사용자인 공무원, 군인에게 퇴직금을 연금의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고 참된 의미의 사회보험은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시행과 그 적용 대상자의 확대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사회보장의 기본이 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의료보험법과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된 것은 사회보험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산업사회 사회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전인 1960년대 초에 사회보장 관련 입법이 제정될 수 있던 것은 1962년에 보건복 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사회보장제도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 위원회는 민간합동위원회로 8명의 연구위원을 위촉하여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의 사회보장 제도 연구, 기존 제도에 대한 적합성 검토, 그리고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건의 등을 체계적으로 시도해왔습니다. 이 시기에 빼놓을 수 없는 일 중에서는 아동복리법이 1961년에 제정돼서 이후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법이 모형이 되었고 6.25 전쟁으로 급격히 늘어난 윤락 여성을 선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30여 년간 여성복지의 핵심적인 법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자격을 규정하며 재단 범위를 사회복지 범위로 변경한 것 등은 사회복지사업의 기초를 다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표에 본 것처럼 사회보장 일반,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보험의 보편화와 재가복지의 정착 부분인데요. 1970년대 후반 한국 사회복지는 그 중심이 공공부조에서 사회보험으로 바뀌게 됩니다. 흔히 1979년 11.26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새로 등장한 5공화국 이후와 그 전 4공화까지로 시대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1977년 7월 5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의료보험이 당연 적용되면서 사회보험의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당초 의료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되었지만 임의 적용 방식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976년 12월에 전면 개정된 이후 시행되어 왔습니다. 의료보험은 해를 거듭할수록 300인 이상, 100인 이상, 16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점차적으로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인에게 확대되어 1989년 7월 당연 적용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때 의료보험이라는 것은 직장과 지역을 단위로 해서 구성된 의료보험 조합이 관리 운영을 하였는데 전 국민이 부담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고 차별 없이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 의료보험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합주의와 조합주의를 옹호하는 세력 간의 논쟁은 한국형 사회보험의 모형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국민복지연금법은 1974년 12월에 제정되었으나 석유파동으로 시행을 미루었던 국민복지연금법을 전면 개정한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이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피보험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여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급여를 제공하는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과는 달리 국민연금이 일하는 동안 보험료를 받아서 은퇴 후 사망할 때까지 노후의 생계를 보장하는 장기성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봅니다. 이 국민연금은 처음에는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다가 점차적으로 5인 이상, 농어촌 주민, 그리고 2000년 4월 도시 자영업자에게 적용됨에 따라서 전업주부를 제외한 전 국민 연금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또한 1995년 고용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산업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4대 보험이 모두 시행됩니다. 고용보험은 1997년 외환위기로 대량 실업 사태를 맞이하여 그 적용 대상자를 30 이상 사업장에 점차 확대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2000년 7월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2002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도 1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까지 직장에서 보험료를 내게 됨으로써 4대 사회보험은 보편적 제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시기는 사회보험의 보편화와 함께 재가복지가 정착되기 시작됐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재가복지는 주로 외환기관과 대학이 설립한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회복지관 사업이 1980년대 초반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특히 1980년대 말 주택가격 폭등으로 도시 빈민을 위한 영구입퇴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사회복지기관을 필수 시설로 건립함으로써 재가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이후 정부는 사회복지관을 재가복지 봉사센터로 지정하고 노인복지회관과 장애복지관 등을 통해서 재가복지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부조는 그동안 노동력인이 연령층이라고 판단하여 생계보호를 급여하지 않았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연령층에도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정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민적 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국민은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기에 사회복지서비스법은 1981년 노인복지법과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새로 제정되고 이 시기 이전에 제정된 법률들이 전면 제정되어 보다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 보육법은 기혼 여성의 취업으로 사회 문제화된 6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자산조사에 의한 선별적 서비스가 아닌 욕구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모형을 제시하게 이 시기에 사회보험이 전 국민에게 적용되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게 된 것은 노동조합, 여성운동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입법 청원운동이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1987년 학생, 노동자, 시민 등이 연대하여 권위주의 정부를 굴복시킨 6월 항쟁은 전 국민 의료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최저임금제 시행 등의 영향을 행사하게 했습니다. 선 경제개발 후 사회복지 논리가 더 이상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없게 되고 복지권은 국민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복지행정에도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는데요. 1987년 생활보호행정을 전담할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시범 임명되었다가 이후 점차적 확대됩니다. 2005년전 전국 읍면동 사무소와 시군구청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7,200명에 이르렀고 2006년도에 1,800여 명이 증원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복지행정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회 역사적 배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 선진 국가들은 산업화로 늘어난 불황자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빈민법을 제정하고 19세기 말부터 산업재, 질병, 노령 등 산업사회형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보험을 제도화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업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선진국의 사회복지제도는 해방과 함께 미군청이 시행되고 6.25 전쟁으로 외국인의 민간 원조단체가 사회복지를 직접 수행함에 따라서 한국의 사회복지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